오늘은 큰강 유역에서 발생한 청동기 시대부터 문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앞에서 뭐 했었냐면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는 거, 요 부분 앞에서 얘기했었는데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시대가 그만큼 변화해 간다. 사회가 그만큼 변화해 간다라는 부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큰강유역에서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강유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강물이 넘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계시설을 만들죠. 관계시설을 만들고 노동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부족 간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도시라는 게 발생을 하죠. 도시라는 게 발생하면서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해서 정복전쟁은 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청동기 시대가 진행이 됐고, 청동기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분이 만들어졌고, 신분이 만들어지면서 그만큼 사회가 혼란해지더라. 각 부족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전개해 나갔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족 간의 통합이 가속화가 돼서 도시가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출현을 했고 문명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모로 여러 가지 국가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계급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청동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이 등장했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특징이죠. 그죠? 신분이 등장해서 사회가 그만큼 혼란스러워, 사회가 이제 그만큼 이제 빠르게 지배자를 중심으로 해서 개편이 되어 가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거고, 이 지배자를 중심으로 개편이 된 이 시기가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이 되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신분과 이제 당시 이제 이제 관계 농업,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되기 시작하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배자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정동무기를 활용해서 지배자들은 이웃을 정복했고, 농민과 노예는 피지배층으로 지배자에게 세금을 바치고 노동력을 제공한다. 즉 농사 짓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문자를 만들었고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여러 문명을 이루게 돼서요. 이제 문명과 국가가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신분제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부터 고대 문명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고대 문명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큰 강 유역에 문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 큰 강 유역에 문명이 남아 있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큰 강 유역에 문명이 남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신분도 진행이 됐고 농업도 발달하고요, 문자도 등장을 합니다. 어떤 문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쐐기 문자를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카드 왕이 청동두상, 뭐 이건 이제 일단 그건 빼고요. 일단 문자를 사용하네요. 이것도 문자고, 이게 첫 번째 여기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문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강 사이의 땅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형이 개방적인 지형을 가져요. 개방적인 지형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다른 지역과 교류가 활발합니다. 또 지배 세력이 자주 바뀌어요. 즉 전쟁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전쟁이 많아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현실을 따지는 현세적인 다신교가 발달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그거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을 주로 따지는 다신교가 발달하는 게 바로 이 시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다신교를 진행했고요. 당장 언제 죽을까 보다는 나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죽으면 내가 뭐하지가 아니라 당장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불안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등장하는 이 수메르인인데요. 수메르인이 이제 인류 최초의 문명인 우르 문명을 발견시킵니다. 우르라는 도시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얘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지구라트를 만들었죠. 지구라트를 만들었고 별자리 만들었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쐐기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을 남겼다는 거. 얘네의 문자는 쐐기 문자였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바빌로니아 왕국을 만드는데요. 바빌로니아 왕국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함무라비죠. 얘네 같은 경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메소포타미아를 통일을 했고요.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했으니까 사회를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법전을 편찬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그래서 얘네는 바빌로니아 왕국을 크게 발전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을 함무라비 법전이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 최초로 기록이 된 성문법전이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가 밑에 나오는데요. 자,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을 멀게 한대요. 즉 뭐예요? 얘가 눈 멀게 하면 그 사람 눈을 먹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보복주의죠. 자, 그 다음에 귀족의 평민의 눈을 멀게 하죠. 지금 귀족이랑 평민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신분제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은 1미나를 주문하는데 이게 뭐예요? 화폐죠, 화폐. 화폐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남의 노예 눈을 멀게 하나 뼈를 부러뜨리면 노예 가격의 반을 지불해야 된대. 노예 가격의 반을 지불해야 돼. 뭐야? 귀족과 평민들도 나름 차별을 두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집트 문명인데요. 이집트 문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상형 문자를 썼네요. 그리고 오시리스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 오시리스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흐르는 나일강이 일정시, 여기 같은 경우 나일강이 범람을 좀 잘해요. 범람을 좀 잘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일강 유역에 모여 사는데요. 여기는 주요 큰 왕인 파라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정치, 종교, 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그 관계 농업 같은 거 할 때, 뭐 시설을 뚝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 활용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피라미드, 그 다음에 요거와 더불어서 스핑크스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보시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사하라 사막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즉 지형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폐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전쟁이 별로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업이나 교역도 크게 발달을 하지 않아요. 상업이나 교역이 크게 발달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뭐로 연결이 되냐면 내세적인 다신교로 연결이 됩니다. 즉 사람들이 집에 혼자 있는단 말이에요. 집에 처박혀 있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로 얘기할 게 얘네 같은 경우는 농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천문학 발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정리하거나 피라미드 만들기 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상형 문자, 그 다음에 농사 같은 거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학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십진법을 사용을 하죠. 메소포타미아가 60진법을 사용한 데 비해서 여기네들은 10진법을 사용하더라 라는 부분,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집트는 자연스럽게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거에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원래 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더스 문명인데요. 인도 문명을 다른 말로 인더스 문명이라고 불러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하라파 문자, 다른 말로 여기도 이제 그릴 문자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하라파 문자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하라파 문자로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문명인데요. 인도 문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도 문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일단 인도 문명에 관련돼서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진행합니다. 인더스강 유역에서 모든 게 진행이 돼서 최초의 도시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지역입니다. 지금 파키스탄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농경이나 목축 생활을 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청동기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도시를 갖고 있었냐면 계획 도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애들을 드라비다족이라고 불러요. 네, 드라비다족 아이들이 여기서 중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시설이나 세팅은 다 그대로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망이나 배수 시설까지 쭉 갖추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주로 벽돌로 만들었고요. 공공시설도 같이 세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카스트 제도로 연결이 되죠. 카스트 제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 카스트 제도 이건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던 아리아인이라는 애들이 내려오죠. 아리아인이라는 애들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리아인들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지역을 갖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얘들이 인더스 문명을 정복하게 됐고, 얘들이 겐지스강 유역을, 즉 원래는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애들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겐지스강 유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얘네가 겐지스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얘네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철기를 사용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고요. 철기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 카스트 제도라는 걸 사용한다. 그래서 수드라, 바이샤, 크샤트리아에서 수드라는 주로 노예 계층에 해당하는 애들이고요. 여기는 상인, 그리고 농민. 얘네 같은 경우는 수공업이나 이제 상업, 그다음에 농업에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브라마는 군사, 무인 계층이죠. 무인 계층. 여기는 사제 계층, 쉽게 말하면 신부님이나 목사님 같은 그런 계층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얘네들은 자신들의 민간 신앙을 이용하는 브라만교를 만드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브라만을 중심으로 해서 베다라는 경전을 같이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만교까지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중국 문명이죠. 각골문이 있네요. 각골문. 자, 그럼 각골문자 보면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문명인데요. 중국 문명은 중국과 이제 황하강, 창장강, 다른 말로 양쯔강이거든요. 그래서 황하강이 여기에요. 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건데요. 상나라는 이제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주로 얘들도 청동기를 사용합니다. 중국 최초의 왕조죠. 원래 중국 최초의 왕조는 하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는 중국 최초의 왕조이죠. 중국 최초의 왕조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설 속에 있는 왕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진짜로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왕조로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무기랑 제사도구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각골문자. 그래서 얘네들은 자신들의 문자인 각골문을 활용한다. 그래서 각골문이 결국 나중에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거,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각골문자를 이때 만들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골문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재정일치 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앉아가지고 점을 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북이나 뼈 같은 데다가 글자를 새겨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각골문을 만들었는데, 요거 집어넣어서 불타서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 진짜고 아니면 아닌 걸로 판단을 하죠. 재정일치 사회를 이끌어 나갔다라는 거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는요, 네, 상을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나라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자신들의 영토나 다른 사람 나누는 봉건제를 실시하는데, 얘들은 뭐에 근거했냐? 혈연.
그래서 혈연적인 봉건제를 실시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연적인 봉건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중심 지역은 왕이 다스렸고 주변 지역은 제후, 그래서 제후들을 삼았고요. 그다음에 얘들은 정전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요거 얘기 전에 요거 마저 얘기하죠. 그래서 봉건제를 통해서 왕은 각 지역의 제후한테 뭘 주냐? 토지를 주죠. 그럼 얘는 요 받은 토지를 지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얘는 얘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에 누가 쳐들어왔다. 이런 거 해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군사적인 의무도 담당하더라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의무를 담당하면서 제후가 이제 왕한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과 제후가 서로 연결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등장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전제는 토지를 분배하는 겁니다. 토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운물정제처럼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0모의 땅을 주는데 이 무가 토지 단위거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100씩 9칸을 둔 거죠. 그 대신 여기는 공동 경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세금으로 넘어가죠.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주나라가 망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주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누가 쳐들어와서 견융족이 침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융족이 침입했는데 이 주나라의 유황이 포사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포사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포사의 웃는 모습을 보고 아주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포사는 불장난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황이 포사의 미소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견운족이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제후들이 쳐다도 안 봤다. 그래서 주나라의 수도가 망하죠. 주나라의 원래 수도는 호경이었죠. 근데 수도를 나급으로 바꿨고 나급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견융족이 침입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계 4대 문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